제2차 세계대전이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약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어졌던 세계적인 대전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모든 강대국들과 그 외 여러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참전하였던 전쟁을 말합니다. 이에 주축국과 연합국으로 나뉘어졌고 적대적인 두 군사동맹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무려 30개국 이상 1억 명이 넘는 군인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은 과학적, 경제적, 산업적 물자와 역량들을 총체적으로 전부 쏟아부었고 이에 군사 지원과 민간 지원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질 정도였음을 미루어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은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총력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은 항공기였는데 바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향한 전략 폭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공기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사용되었던 핵무기 2발을 투하하는 데에도 항공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핵무기까지 동원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으로 남아있는데 사망자가 그 어떤 전쟁보다도 많았었던 것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 6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총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군사 인력도 정부 관계자들도 아닌 바로 민간인이었습니다. 규모가 적든 크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전쟁이 발생하고 수많은 목숨이 사라진다는 게 안타깝고 참담한 일입니다. 이러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주축국이 패배함으로써 독일과 일본이 연합국에게 점령당했고 전쟁 범죄의 원인은 일본의 지도 세력과 독일을 상대로 한 재판이 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끔찍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벌어졌던 걸까요?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논쟁이 많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원인은 중일전쟁, 제2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 소련과 일본의 국경 분쟁, 스페인 내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긴장고조, 그리고 파시즘의 등장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일전쟁입니다. 1937년에 시작되어 1945년까지 이어졌고 일본군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시초가 되는 루고우차오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루고우차오 사건이란 베이징시 서남쪽 방향 루고우차오, 즉 루고우 다리에서 일본군의 자작극으로 벌어진 발포 사건을 말합니다. 이후 일본군은 베이징을 점령하여 중화민국을 완전히 침공하였으며 일본 제국과 중화민국은 전쟁 상태로 돌입하여 그 후 전선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후 9월에서 11월 사이의 기간 동안 일본군은 타이완 지역 작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핑신관 쪽의 중국 공산당 그리고 싱커우 쪽의 국민혁명군을 상대로 교전했습니다. 중국의 대원수 장제스는 3개월 동안의 상하이 방어전을 펼쳤지만 결국 중국군은 패배하고야 말았고 일본군이 계속 몰아붙인 끝에 수도인 난징이 1937년 12월에 함락당했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938년 3월에는 타이월장에서 처음으로 국민혁명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으나 2달 만에 타이월장과 시저우시가 일본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1938년 10월 우한마저도 함락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격하는 일본군에도 굴하지 않고 중국은 내륙인 충청시로 수도를 옮겨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건은 1935년에 발발했던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입니다. 이 전쟁은 10월부터 시작하여 약 7개월 동안 이어졌던 식민전쟁으로 동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에르트레아에 주둔한 이탈리아 왕국군과 이탈리아령 소말리아가 당시에는 아비시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에티오피아 제국을 침공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전부 점령한 뒤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AOI, 아프리카 오리엔탈 이탈리아나라는 식민지로 합치면서 종전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련과 일본의 국경 분쟁 사건입니다. 1930년대 중후반 무렵 일본군은 소련과 몽골을 상대로 국경 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 육군들은 북진론, 즉 일제의 북방 지역 진출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는 1939년에 주춤하게 됩니다.
바로 소련군을 상대로 한 할힌골 전투에서 일본이 져버렸고, 또한 중일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당시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나치 독일이 소련과의 중립 정책으로 방향을 갑자기 틀면서 북진론이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일본과 소련은 1941년 4월 무렵 중립조약을 맺게 되었으며, 일본이 남방지역 진출을 목표로 하는 남진론을 수용함으로써 미국 그리고 서방연합국과의 대규모 전쟁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 내전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이어진 전쟁으로 마누엘 아사냐가 이끄는 좌파 인민전선 정부와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중심으로 한 우파 반란군 사이에 있었던 내전입니다. 파시즘을 주도한 이탈리아의 27대 총리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는 내전이 발발하자 프랑코 장군이 주도하는 국민파를 지원했습니다. 720개의 항공기와 약 6천 명에 달하는 항공군, 그리고 약 7만 명이 넘는 지상군을 보냈는데, 이에 반해 소련은 정부군을 도왔습니다. 3만 명가량의 외국인 자원병도 정부군의 편에 서서 국민파와 맞서 싸웠고, 독일과 소련 모두 스페인 내전을 각국에서 개발된 전술과 신무기들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이용했습니다. 일종의 대리전장이 된 셈이었고, 결국에는 국민파가 1939년 4월에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발발하고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폴란드 그단스크에 위치한 반도이며 발트해와 접해 있는 베스테르플라테에 주둔하고 있던 폴란드군이 독일군에 의해 습격당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첫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베스테르플라테는 폴란드 제2공화국이 아니라 단치 자유시에 속해 있었는데, 여기에 주둔했던 폴란드군 225명의 병력으로 3,400명 가까이 되는 독일군과 맞서서 일주일이나 버틴 곳으로 유명하고, 베스테르플라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곳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독일에게 즉시 멈추라는 최후의 통첩을 보냈지만 하루 이틀이 넘도록 응답이 오지 않고 결국에는 기한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이에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남아프리카 연방,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자치령도 마찬가지로 독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국은 프랑스가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연방주인 자를란트에 대해 신중한 공세를 펼칠 때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폴란드에게 군사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방연합국은 독일 해역의 해상을 봉쇄함으로써 전투력과 경제에 피해를 입혔고, 이에 독일은 연합국에 맞서서 싸우기 위한 잠수함전을 개시했으며, 이 전투는 곧 대서양 전투로 불이 번지게 됩니다. 9월 8일 독일군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외곽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서쪽 지역에서 있었던 폴란드군의 반격으로 독일군의 침공은 잠깐 중단되었지만, 독일 국방부는 폴란드군을 측면으로 포위했습니다. 폴란드군은 바르샤바를 방어하기 위해 독일군에 맞서 포위망을 돌파하게 되고, 1939년 5월부터 8월까지 몽골과 만주국의 국경지대인 하라강 유역에서 소련군 몽골군과 관동군 만주국 간의 국경 분쟁으로부터 시작된 할인골 전투가 있고 난 이후 일본과 휴전을 체결한 지 겨우 이틀 된 시점에서 소련군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폴란드라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면상의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결국 바르샤바 폴란드군은 9월 27일 독일군에게 항복함으로써 패배하게 되고, 이어서 10월 6일 폴란드의 마지막 대규모 작전 집단이 항복하게 됩니다. 폴란드는 군사적으로는 항복하고 패배했지만 폴란드 정부 자체는 끝내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폴란드 망명 정부가 수립되고 점령당한 폴란드 영지에는 폴란드 지하 국가라는 이름의 비밀저항 조직이 창설되었습니다. 남아있던 폴란드군의 상당수는 대부분 루마니아와 라투비아로 도피했고, 나중에는 연합국에 대항하여 싸운 군사연합국인 추축국가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폴란드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서부를 합병하였으며, 폴란드 동부 지역은 소련이 합병하였습니다. 10월 6일 히틀러는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제안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거절했고, 이에 히틀러는 프랑스를 향한 공격을 개시하려 했지만 악천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940년 봄까지 이 작전은 미루어졌습니다. 폴란드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스탈린은 군사 침공으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또한 국간에 소련군 주둔 기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방적인 조약에 서명하기를 강제했습니다. 핀란드도 비슷한 서명 압박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거부하고야 말았고, 이에 소련은 1939년 11월 결국 핀란드를 공격함으로써 국제연맹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소련은 핀란드와 비교했을 때 아주 강력한 수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겨울전쟁 기간 소련군의 진격은 미미했습니다. 이에 소련과 핀란드 사이의 전쟁은 1940년 3월 핀란드가 모스크바 평화조약에서 영토의 일부를 할양함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할양의 의미는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기 나라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 소련은 1940년 6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국을 전부 점령하였으며,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루마니아의 베사라비아, 헤르차, 그리고 북부 코비나 지역도 차지했습니다. 또한 제2차 빈 중재를 거쳐 1940년 8월에는 히틀러가 루마니아의 북트란 실바니아 지역을 헝가리에게 할양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에는 불가리아가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 아래 루마니아의 남도르 부자 지역을 할양해 주길 요구했고, 크라이오바 조약을 거쳐 실제로 얻게 됩니다. 루마니아는 1939년에만 영토의 3분의 1 가까이가 할양당함으로써 카롤 2세 국왕을 향한 쿠데타가 발생하고, 이온 안테네스크 원수 휘하의 파시스트 독재 정권으로 바뀐 후 확고한 친추축국 방향으로 체제를 변경했습니다. 한편 독일과 소련 사이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각국은 서로 전쟁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유럽 전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독일군은 1940년 5월 10일에서 6월 4일까지 북프랑스와 벨기에 지역으로 침투하여 연합군을 포위했습니다. 영국군은 됭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 대부분의 병력을 6월 초까지 무사히 철수시켰으나 그 과정에서 모든 군사 장비들이 폐기되었습니다. 6월 10일에는 이탈리아의 프랑스 침공 작전이 개시됩니다. 독일군은 프랑스군이 약화된 틈을 타서 남쪽으로 서서히 진격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4일 후인 6월 14일에는 파리가 함락됩니다. 결국 프랑스는 8일 후인 6월 22일 독일과 휴전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휴전협정을 계기로 결과적으로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일부 프랑스 영토를 점령했으며, 잔존 지역에서는 비시 프랑스가 세워졌습니다. 비시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필리프 페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프랑스국의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비시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나치 독일의 괴뢰 정권이지만 독립된 국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시 정권은 남부 프랑스를 1940년부터 4년 동안 통치하며 표면적으로는 파리를 수도로 하고 있었으나 행정부는 파리 남쪽의 휴양지였던 비시에 설치되었습니다. 비시 프랑스는 나치 독일과의 휴전협정으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페탱은 경제활동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수행하는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비시 정권은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친독 추축국이나 마찬가지였고, 휴전 이후에도 프랑스는 거대한 해군을 갖고 있었으나 영국군이 붕괴시켰습니다. 1940년 7월 초에는 영국 본토에 항공전이 발발했습니다. 영국이 히틀러의 평화제의를 거부한 탓에 8월부터는 독일 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영국 왕립 공군 전투기 사령부를 붕괴시키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영국 본토를 침공하려는 독일군의 계획은 잠정 연기됩니다. 독일군의 전략 폭격 작전도 영국군의 기세를 꺾는 데는 실패하고 1941년 5월에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이후 1941년 5월 27일 영국의 본토 함대가 나치 독일 해군 최대의 전함인 비스마르크를 무너뜨리며 큰 승리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한편 미국은 1939년 11월 중국과 서방 연합국을 지원하려고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는 중이었으며, 미 중립법을 개정함으로써 연합국에게 무기 판매를 허가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해군의 규모는 1940년 독일의 파리 점령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들 대다수는 1941년까지도 미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1940년 12월 루즈벨트는 미국은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히틀러가 다름 아닌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그 어떤 협상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독일의 공세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1940년 9월 말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국으로 구성된 추축국이 탄생합니다. 3국의 동맹 조약에서는 소련국을 제외하고 그 어떤 국가라도 추축국을 공격할 경우 세 국가가 무조건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달 후인 1940년 11월에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가입하며 추축국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추축국에 가입한 이후 소련이 병합했었던 자국의 영토 일부를 스스로 되찾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중해 전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940년 6월 초 이탈리아 공군은 영국령 몰타를 공격하였는데, 즉 영국의 보령을 포위하기 위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어 그 기세를 몰아 늦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친 기간 동안 영국령 이집트로 진격하고 영국령 소말리란드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 10월에는 그리스를 공격했으나 이때는 많은 사상자를 내며 패배하게 됩니다. 2달이 지난 1940년 12월 대영 제국군은 이탈리아군을 향해 반격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는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와 이집트 부근에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941년 2월 초 이탈리아는 리비아 동부를 빼앗겼고 수많은 이탈리아 군들도 포로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이탈리아 남부 플리아주 타란토항에서 이탈리아 전함 세척이 영국의 항공모함 공습으로 인해 격파당했습니다. 즉 이탈리아 왕국의 해군도 영국에 의해 패배한 것입니다. 마타판곶 해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척의 전투함이 습격당했습니다. 마타판곶 해전은 1941년 3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그리스 크레타 섬 인근의 마타판 곳에서 이탈리아 해군과 영국 해군의 전투였습니다. 영국군은 이 전투에서 이탈리아 해군의 전력을 약화시켜 승리함으로써 영국군은 지중해에서의 우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군이 연이어 패배하게 되자 독일은 북아프리카에 지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 1941년 3월 아프리카군은 영연방군을 무찌르는 데 성공했고 이집트 서부로 추축군이 진격하여 리비아 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투브루크 항구를 포위하게 됩니다. 1941년 3월 말에는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가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틀 후 유고슬라비아는 쿠데타로 인해 정권이 붕괴되고 맙니다. 그 틈을 타 1941년 4월 6일 독일이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를 한 번에 동시 침공하게 되며 그렇게 두 나라는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독일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5월 말에는 독일의 공수부대가 그리스 크레타 섬을 침투하며 발칸반도 정복을 완수합니다. 추축국은 승리를 빠르게 이루어내긴 했지만 이후 얼마 안 지나서 거대한 파르티잔 전쟁이 발발합니다. 여기서 파르티잔은 무장한 전사로서 정규부대의 정식 부대원이 아니지만 파르티잔 전투는 대부분 침략군 내지 정복군, 점령군 그리고 식민주의자 등에 대한 방어전쟁을 수행합니다. 이후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 소련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은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한 작전 명칭이며 작전 이름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의 별명이었던 붉은 수염의 의미인 바르바로사에서 유래했고 작전 기간은 1941년 6월 22일부터 1941년 12월까지였습니다. 주요 표적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코카소스 유전지대와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발트 지역이었고 6개월 안에 아르한겔스크, 아스트라한 선 즉 AA선으로 백해와 카스피해를 잇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이유는 히틀러가 소련과 공산주의를 붕괴시켜 레벤스라움 즉 식민지 확장을 이루고자 했고 남아있는 독일 내 적을 이기기 위한 자원을 얻어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추축국은 여름 기간 동안 소련의 영지로 큰 이익을 취했지만 인력과 자원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차 키예프 전투가 발발하고 소련의 4개군이 공격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크림반도 전역 부근과 동부 우크라이나 전투도 치러지게 됩니다. 추축국의 3분의 1 병력과 지중해 대부분의 항공 세력은 동부 전선으로 이동하고 소련과 영국은 반독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후 소련과 영국은 함께 이란을 침공하여 유전과 페르시아 회랑을 확대하였고 영국과 미국은 8월에 대서양 헌장을 공동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랑이란 도로를 따라가거나 강을 따라 바다에 도달하는 좁고 길이가 긴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월 추축국은 발트해와 우크라이나해에서 포위전을 통해 목표로 했던 영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모스크바 공방전이 발발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독일군은 모스크바 외곽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지친 상태로 말이죠. 소련은 전력을 소비한 탓에 공세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쌩쌩했습니다. 소련은 군사적인 잠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탓에 계속해서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 후 12월 초에 이르러 소련과 추축국가의 수적 병력은 비슷해졌으며 소련의 대반격으로 1000km 길이에서 서쪽으로 100에서 25km가량 밀어내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알아볼 중요한 전쟁은 바로 태평양 전쟁입니다. 태평양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역 중 하나로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연합국과 주축국인 나치 독일 및 이탈리아 왕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 제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 정부를 지지하고 있던 추축국은 1941년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었으며 일본군은 남부 타이를 침공하고 타이의 파야프군이 버마 지역을 침공하여 옛 타이 영토였던 북동쪽의 버마를 점령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일본은 자유인도 임시정부를 비롯한 점령지 곳곳에 괴뢰 정권을 수립하여 연합국과 맞섰습니다. 일본군은 한국과 대만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징집해 갔으며 BC 프랑스나 버마 국민군 또는 인도 국민군 등은 여러 지역에서 일본군을 도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여러 서양 국가들은 일본의 인도차이나 점령에 맞대응하는 방책으로 일본의 석유 금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일본은 석유 공급의 대부분인 무려 80%가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본은 아시아 정복 포기를 거의 강제로 선택당한 셈이죠. 일본군에 있어서 이 석유 금수 조치는 일종의 전쟁 선언으로 여겨졌고 미국의 간섭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일본 제국 해군은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한 미국 태평양 함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마침내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습격 사건이 발발합니다. 이 진주만 습격은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후 말레이시아 전역과 홍콩 전투가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두 달 뒤인 1942년 2월 싱가포르 전투에서 일본군에 의해 연합국 약 8만 명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후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 등 연합국은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하게 되고 이에 삼각동맹조약의 회원국가 독일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강대국인 영국, 미국, 소련, 중국과 기타 22개 나라가 연합국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 소련은 이를 어기고 일본과 중립조약을 유지합니다. 한편 1942년 4월에는 일본이 영토를 엄청나게 확대하게 되는데 네덜란드령 동인도, 버마, 말레이시아, 라바올, 싱가포르 등을 점령하며 연합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5월에는 필리핀 연방도 침공해버립니다. 일본은 여러 해전에서도 승리하는 등 굉장한 기세를 이어갔으며 그 상황에서 1942년 1월 초 당시 연합군이 이긴 전투는 오직 창사 전투밖에 없었습니다. 창사 전투는 중일전쟁 도중 중국의 창사에서 일어난 전투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으로 연합군이 이긴 주요 전투로 간주됩니다. 독일 역시 주도권을 계속 잡으며 유럽의 추축국은 남부와 중앙러시아에서 있었던 소련의 침투를 방어했고 많은 영토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5월 초 일본은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 모르즈비 점령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호주와 미국 간의 무역선과 통신 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연합국은 이에 반격합니다. 연합군은 산호해 해전을 통해 일본 해군의 점령을 막아냅니다. 1942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치러진 이 산호해 해전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주요 전투 중 하나로 일본군 해군과 미국, 호주 연합해군 간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산호해 해전은 양측 항공모함이 서로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직후 서로를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또한 6월 초 미국이 일본 해군의 암호를 알아내어 일본의 향후 있을 전투 계획과 운영 방향 등을 간파하게 되는데 이로써 이것은 일제 해군과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에 크게 기여합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사기는 크게 감소했고 결국 1943년 2월 일본군은 과달카날 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연합국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과달카날 전역은 1942년 8월 7일부터 1943년 2월 9일까지 솔로몬 제도에 속하는 태평양의 섬 과달카날에서 일본 제국에 대한 연합군의 첫 번째 대규모 공세였습니다. 연합군은 과달카날 전역에 이어 알래스카, 라바울, 캐롤라인, 서뉴기니 지역, 그리고 중앙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등 일본의 태평양 진격에 대해 공세작전을 펼칩니다. 그 후로도 2년 동안 세계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43년 11월에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의 연합국 지도자들이 모여 대일 전쟁의 방침을 함께 정했고 1945년 2월 열린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 참전 비밀 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미국군은 4월 오키나와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1944년 필리핀과 사이판 섬을 탈환한 것에 더불어서 1945년 4월 일본 오키나와에 상륙하여 본격적으로 일본 본토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독일이 먼저 항복을 외치고 이에 일본은 본토 결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포츠담 선언을 통해 전후 일본에 대한 방책을 공표합니다. 하지만 8월 6일과 9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지역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련이 대일전에 참가하자 끝내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무조건 항복을 명시한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입니다. 8월 15일 이를 일왕이 발표한 후 9월 2일 미국의 미주리호에서 미국 측의 메가다 원스와 일본의 정권대사 외상 시게미스 마모르가 항복 문서에 서로 도장을 찍으면서 태평양 전쟁은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이후 1945년 10월 24일 연합국은 공식적으로 유엔을 창설하고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후 소련과 서방 연합국 사이의 관계는 크게 나빠졌고 유럽은 두 동맹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소련이 주도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다른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두 세력은 냉전으로 인해 기나긴 기간 동안 군비 경쟁과 대리전을 겪게 됩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비로소 일제강점기가 끝났지만 남북이 분단되는 가슴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일제의 무장 해제로 인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남과 북을 차지한 것이죠. 서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결국엔 북한의 침략으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통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인간의 추악함 그리고 끔찍한 전쟁의 이면들을 여실히 보여준 인류의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